저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40입니다. 스스로는 당당하고 현실적인 편이라고 믿지만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죠. 넉넉지 않은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 어머니가 혼자 장사를 하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그 동생을 어린 시절 시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 한쪽은 늘 비어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빨라지고 손바닥으로 땀이 스며나왔습니다. 잔디가 고르게 깎인 정원, 반짝이는 대문 손잡이, 벽돌 하나 어긋난 곳 없이 가지런한 외벽. 멀리서 보면 이 집은 참 반듯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김정숙, 65.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뿐입니다. 첫인상은 단정하고 권위 있는 얼굴.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재빨리 값을 매기려는 장사꾼의 저울 같았습니다. 저를 집 안으로 들이는 동안 신발을 가지런히 붙이라고, 가방은 여기 두라고, 손님이 앉는 자리는 따로 있다고 작은 지시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의 공기는 겨울 마루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몇 마디 안부를 묻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형제는 몇이고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집안 사정은 어떤지. 낯선 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의 선을. 이미 넘은 회계장부를 넘기듯 건조하고 노골적인 질문들.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네,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가게를 하시고요. 저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반도 내려간 듯 했습니다. 김정숙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왔고 그 짧은 움직임 속에 돈이 안 되겠군이라는 속내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감지하기도 전에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는 억지로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제 남자친구 이현우, 42살. 선하고 다정하지만 부모님 눈치를 유난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허둥지둥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오늘은 즐거운 자리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이 집의 냉기를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저는 이런 질문에 익숙하다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조금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가시가 돋아나는 느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음식 냄새와 함께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한 여자가 큰 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소한 원피스의 앞치마, 묶은 머리에서 몇 가닥의 잔머리가 흘러내린 모습.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부를 때 존칭 없이 툭 하고 반말을 던졌습니다. 지혜야, 저기 국그릇 더 가져와. 그릇 얼룩 좀 봐. 다시 닦아.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이 들렸습니다. 이지혜, 38. 현우의 동서, 즉 작은아들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식탁은 이미 한상 가득 차려져 있는데 그는 한 번도 자리에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몇 번이고 오가며
물티슈로 유리 테이블 얼룩을 다시 닦고 숟가락 방향을 모두 시어머니 쪽으로 맞추고 접시 가장자리를 다시 정렬했습니다. 집안 사람처럼 가까운 며느리일 텐데 이 집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호텔 종업원처럼 정확하고 빠르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 국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얼굴선, 눈매, 웃을 듯 말 듯 굳어있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손등의 작은 흉터, 어릴 적 시장에서 잃어버린 동생, 분주한 인파 속에서 허공을 헤매던 작은 손, 그 손등에 유난히 선명했던 깨진 사기 그릇에 긁혀 남은 상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 모양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의 손에도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물컵을 잡았습니다. 물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지 흘러내리는지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맥이 빨라진 것을 눈치챘는지 쓸데없는 걱정 말라며 장담조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오래도록 단단했고 그 단단함을 지켜온 건 자신의 생활 방식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 뒤에 숨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듯도 했습니다. 이 집은 효율과 질서를 중시하고 그 질서 안에서 각자 제 몫을 다해야 한다. 그 언뜻 그럴싸한 명분 뒤에 누군가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현실이 있다는 걸. 현우는 제 눈치를 보며 살짝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괜찮냐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니 괜찮아져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그 사이에 또 부엌으로 뛰어가 다음 접시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무례할지도 모를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여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눈동자를 아주 짧게 흔들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처음 본다고, 그리고 접시를 조심조심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손등의 흉터는 숨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척하면서 대답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금세 계산기를 두드리듯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학은 어디, 전공은 무엇, 앞으로 직장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 계획, 제 가능성, 제가 지키고 싶은 삶의 모양.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이 집은 제 말을 온전히 들으려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가 이 집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로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이지혜라는 여자는 식탁에 앉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닿는 금속성 소리, 접시끼리 부딪히는 미세한 진동, 설거지통에서 물이 튀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신경 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그릇 방향이 틀렸다, 반찬 모양이 지저분하다 같은 지적을 가볍게 그러나 쉬지 않고 던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기능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날 즈음 시어머니는 제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고 그 따뜻함을 두 손으로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조금씩 식어갈 때쯤 제 안에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감춰진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 이지혜라는 여자가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터무니없지만 어쩌면 그 여자가 어린 시절 시장에서 잃어버린 제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짐작. 그날 집을 나설 때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늘 자신감이 넘치네. 그래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나도 너를 알아가고 너도 우리를 알아가면 되겠지.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너도 우리의 기준에 맞춰지라는 뜻.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는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맞춰지기만 하진 않겠다고. 적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선만큼은 지켜보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착함이 때로는 무기력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좀 세긴 하지만 정 많아. 그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정이 깊은 사람이라면 제 눈앞에서 며느리를 부엌과 거실 사이에서만 숨쉬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방문.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억해두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기억 속 작은 흉터와 눈앞의 작은 흉터가 같은 모양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의 큰 식탁에는 따끈한 국과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단란한 저녁상이었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은 상석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손님 대접이라며 상냥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은근한 탐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며 이 자리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숙은 밥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선영을 향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내는 가난과 배경을 가늠하려는 의도가 뻔히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숨김없이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다 실패를 겪으며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순간 식탁 위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정숙의 미소는 살짝 굳었고 눈빛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돈이 안 되겠군. 그녀의 마음속 계산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동서지혜가 쟁반에 음식을 더 가져와 식탁에 올렸습니다. 지혜는 늘 그렇듯 얌전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움직였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잃어버린 동생과 닮아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우연일 수도 있었고 선영은 속으로만 놀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낯익은 눈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날 밤부터 선영의 머릿속에는 지혜의 얼굴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숙은 의도적으로 지혜에게 집안일 지시를 했습니다. 지혜야, 그릇 치워라.
국물 흘리지 말고. 지혜야, 수저 다시 가져와. 이건 반짝이지도 않네. 마치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식물을 부리듯 했습니다. 선영은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혜도 며느리인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순간 식탁 위가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돈도 배경도 없는 며느리가 집안에 보탬 되려면 몸이라도 써야지.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현우는 눈치를 보며 얼른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여보, 그냥 드시자. 분위기 깨지잖아. 그러나 선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편한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낯익은 얼굴, 정숙의 싸늘한 태도, 그리고 현우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혜가 정말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불합리와 모욕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선영은 일부러 작은 핑계를 만들어 시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돕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지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소리는 빨래, 비누 냄새와 함께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탁, 탁 하는 소리. 지혜가 커다란 대야 앞에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빨랫물에 잠겨 있었고 손목 위로 올라온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혼자 다 하세요? 세탁기가 있는데도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탁기는 어머님이 아껴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식모 취급을 받는 게 사실이구나. 그때 현관에서 김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지혜야, 빨래는 다 했니? 그거 끝내면 마루 걸레질도 해라. 손님 있다고 방은 말끔하게 해놔야지. 선영은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손님으로 대접하면서도 정작 집안 며느리인 지혜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더 참지 못하고 지혜에게 다가앉았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혼자 하다간 병 나겠어요. 그러자 지혜는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두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실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선영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혜 씨, 혹시 어릴 적 기억은 있어요? 가족이나 잃어버린 형제 같은. 그 질문에 지혜는 손을 덜덜 떨며 빨랫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해 대답했습니다. 있긴 한데 흐릿해요.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던 기억 그리고 그 후로는 고아원에 있었어요. 거기서 자라다 이 집에 시집 오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잃어버린 동생의 이야기와 정확히 겹쳤기 때문입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선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지혜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누군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 김정숙은 팔짱을 낀 채 서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흥미롭구나.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 그럼 더 잘 부려먹을 수 있겠네. 그날 이후 지혜에게는 더 무거운 집안일이 떨어졌습니다. 빨래뿐 아니라 쓸고 닦고 명절 음식 준비까지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라면 절대 감당하지 못할 양이었지만 지혜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 모습에 선영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지혜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따져야 한다고. 며칠이 흐른 어느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선영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들었던 지혜의 고백이 계속 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다는 기억,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다 결국 이 집으로 시집왔다는 이야기.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자신이 잃어버린 동생의 기억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날 선영은 지혜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만 켜둔 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마 대놓고 묻지 못했던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결국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 손등에 있는 흉터 언제 생긴 건지 기억나요? 지혜는 깜짝 놀라 손을 움켜쥐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릴 적 깨진 그릇에 베었대요. 그 뒤로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기억은 잘 없어요. 순간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 흉터, 바로 그 기억. 어린 동생이 그릇을 깨뜨리다 손을 다쳤을 때 자신이 함께 있었고 피투성이 손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감정을 마음껏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라는 공간, 그리고 이 집을 지배하는 시어머니 김정숙의 차가운 눈빛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방문 틈 사이로 스르륵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고 입꼬리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흥미롭구나. 친자매라 그렇다면 더 잘 부려먹을 수 있겠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하게 방안을 갈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혜에게 떨어지는 집안일은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끝내기도 전에 마루 청소와 장독대 정리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며느리였다면 한 번쯤 앉아서 차라도 대접받을 만한 자리에서도 지혜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손에서 물기가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지혜를 보며 가슴이 터질 듯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는 정숙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혜도 엄연히 며느리입니다. 왜 이렇게 부려만 드십니까?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대접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정숙은 눈썹을 치켜 세우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 웃기지 마라.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애가 무슨 며느리 대접을 받아? 집안에 보탬도 안 되니 노동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쓸모가 있지 않겠니? 그 말은 선영의 가슴을 칼로 후벼 파듯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도, 아무리 약한 처지라 해도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선영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깊게 패인 자국이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하지만 그 고통조차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 집의 차가운 질서와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왜곡된 기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동생을 더 이상 이런 굴레 속에 두지 않겠다고. 며칠 뒤 시댁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가족 식사 자리였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런 모임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검증이고 서열 확인이라는 것을. 상석에는 시어머니 김정숙이 앉았고 남편 이현우와 그의 동생, 그리고 동서 지혜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커다란 상 위에는 정갈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 밥상머리 공기는 따뜻하기보다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랑처럼 집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예로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이지. 재산도 지켜왔고 명예도 지켜왔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 며느리들도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한다. 말끝마다 은근히 선영을 겨냥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혜는 평소처럼 묵묵히 그릇을 나르고 술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겠다고. 선영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 술잔을 입에 대던 사람들이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지혜 사실은 제 동생입니다. 어릴 적 시장에서 잃어버린,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제 친동생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가 얼어붙었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지혜와 선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친자매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그건 그냥 이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지.
내 동생이든 말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부려먹는 집안이라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남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제 동생이자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전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얼굴로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선영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안의 균형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영과 정숙 두 여자의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게 폭로된 그날 밤 집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 뒤숭숭했습니다. 모두가 방으로 흩어져 들어갔지만 선영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남편 현우는 술에 취해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거실에서 시어머니 정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커다란 응접실 정숙의 뒤편에는 거대한 액자와 오래된 갑오들이 놓여 있었고 그 자체가 이 집안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숙은 차를 홀짝이며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은 없는 걸로 해라. 내 동생이라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그딴 소리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내 남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입 다물어다. 선영은 정숙의 눈빛 속에서 돈과 권력으로 길러온 냉정한 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는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동생이 이 집에서 더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할 겁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몸을 서늘하게 만드는 비수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게 뭐지? 돈? 배경? 아무것도 없잖아. 너 하나쯤 이 집에서 내쫓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내가 입을 열면 내 동생은 고생이 2배가 될 거다.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동생이 내 손에 더 고생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내 자리나 지켜. 며느리라면 며느리답게. 선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으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분노가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설령 이 집에서 내쫓긴다 해도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마. 그날 이후 정숙은 본격적으로 선영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안에서 선영이 하는 모든 행동을 트집 잡았고 일부러 손님들을 불러 며느리를 망신 주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선영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지혜를 지킬 수 있다. 더는 누구도 내 동생을 짓밟게 두지 않겠다. 정숙은 결코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선영을 몰아세우기 위해 교묘한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태연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선영도 당연히 음식 준비를 돕는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정숙은 일부러 선영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대신 지혜에게만 일을 몰아주며 손님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혜는 집안일 하나하나를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몰라요. 덕분에 집안이 늘 반듯하죠. 반면의 시선은 곧장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나 모르겠네. 순간 방 안의 시선들이 모두 선영을 향했습니다. 마치 게으르고 무능한 며느리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억울했지만 차마 손님들 앞에서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입꼬리는 교묘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날 저녁 더 충격적으로 터졌습니다. 정숙이 일부러 준비해 둔 듯 집안에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안에 있던 돈이 에스피한 봉투 몇 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곧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 금고에서 돈이 사라지다니. 그리고는 곧장 선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내가 금고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 설마 내가 말끝을 흐리며 선영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억울함에 선영은 숨이 막혔지만 정숙은 이미 판을 짜둔 듯 능청스러웠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지혜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건 선영 언니가 아닙니다. 제가 봤어요. 그날 언니는 방에 들어온 적 없어요. 하지만 정숙은 차갑게 지혜를 제지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드니? 분위기는 선영을 범인 취급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선영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깊은 밤, 정숙이 몰래 금고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다시 집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스스로 돈을 움직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어머님은 나를 집안에서 내쫓으려고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다음 날 선영은 지혜와 단둘이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어젯밤에 내가 본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지만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해. 어머님이 판을 짠다면 나도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지혜는 놀란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비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새로운 결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금고 사건 이후 선영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정숙은 은근슬쩍 친척들에게 소문을 흘리며 선영을 돈의 눈먼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남편 현우조차 똑 부러지게 선영을 두둔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조용히 지내면 안 되겠어? 자꾸 나서면 일이 더 커져. 그의 말은 칼보다 더 아프게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정숙의 약점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사람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그걸 잡아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며칠 뒤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장롱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누렇게 바랜 글씨로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정숙이 친척 명의로 땅을 몰래 팔아넘기고 그 대금을 감췄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시 친척들은 재산 분배 때문에 크게 다퉜고 정숙은 끝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을 뺐다는 얘기를 선영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어머님의 약점이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정숙 같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지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거 봐. 어머님이 친척들 몰래 땅을 팔아넘긴 증거야. 이걸로 어머님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지혜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 이걸 정말 공개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선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순 없어. 어머님은 우리가 입 다물고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어.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해. 지혜야, 나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내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 순간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살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도울게요. 이제는 저도 달라지고 싶어요. 그때 방문 틈에서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라도 정숙이 이 대화를 들은 건 아닐까? 선영은 서류를 다시 꼭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집의 판을 흔들 차례예요. 서류를 손에 넣은 그날 이후 선영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지혜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는 있었지만 언제든 정숙이 눈치챌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무렵 집안 거실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모든 가족을 불러 모은 겁니다. 현우도 지혜도 다른 식구들도 모두 긴장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숙은 의도적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평소보다 더 느긋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일 아직도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네. 하지만 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사람의 작은 습관 하나,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거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였고 지혜는 손을 꼭 움켜쥔 채 눈을 피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선영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 며느리, 내가 요즘 이상하게 분주해 보이더구나. 자꾸 어디서 서성이고 지혜랑 둘이서 수군대기도 하고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꾸미는 거니? 순간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이 분명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선영의 속마음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니? 웃기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나 본데. 나는 평생을 이 집안의 주인으로 살아온 여자다. 내가 가진 건 입 하나뿐이잖아. 그런데 그 입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선영은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똑바로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본 걸, 제가 가진 걸 필요하다면 세상에 다 드러낼 겁니다. 이 집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제 동생을 지키는 언니로서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현우는 눈치를 보며 중재하려 했지만 정숙의 손이 먼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그럼 두고 보자.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내가 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동시에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마치 선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자신이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며느리가 아니라 싸울 준비를 마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지혜와 다시 마주 앉아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눈치채셨어. 이제 물러설 수 없어. 다음 단계로 가야 해. 지혜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는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숙과 갈등을 빚어온 친척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차 들른 것처럼 보였지만 선영은 직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판을 뒤집을 기회라는 것을. 정숙은 여느 때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으며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아무리 험한 소문이 있어도 결국엔 거짓으로 드러나죠. 저는 이 집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방 안에는 박수와 맞장구가 오갔지만 선영은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십 년 전 어머님께서 친척들의 땅을 몰래 팔아넘기고도 모른 척 하셨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순간 정숙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어디서 주워온 종이로 날 모함하는 거냐?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서류에 눈을 고정한 채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껏 우리를 속여왔다는 얘기잖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괜히 의심만 했던 게 아니었어. 정숙은 애써 반박했지만 손님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언니를 잃어버린 동생입니다. 언니와 다시 만나게 된 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사실입니다. 방 안은 술렁임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돈과 권위로 눌러왔던 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정숙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제 동생과 함께 우리 삶을 우리가 지켜낼 겁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주인은 정숙이 아니라 선영과 지혜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울 수 없었고, 선영은 드디어 억눌려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